네, 안녕하세요. 지간서가 매니아 황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지간서가 개관 프로그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주가 어우러진 강연 이동섭 작가님의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 지간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동시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는 지간서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집 보울관의 지간서가는요. 바쁜 일상 속에서 생각을 잠시 쉬고 마음의 눈으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지혜 성찰, 입문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지자체와 SK가 지원하고 재단법인 지관이 기획한 지간서가는 서울대학교 인문확산지원센터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울산대공원 지간서가를 시작으로 지간서가의 다양한 인문, 인생 테마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울산대공원은 관계, 장생포는 일, 서남호수공원은 나이드, 유니스트는 명상, 울산시립미술관은 아름다움, 여주 개태마을은 극복, 곽상진 호수공원은 영감입니다. 안동은 몸과 마음, 울진 금강송습은 숨과 시, 이곳 수원은 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간서가는 책과 배움을 좋아하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인문학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간서가 매니아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지간서가 매니아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간서가에서 진행되는 강연은 유튜브 지간서가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간서가 유튜브 구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이동섭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작가님은 한양대를 거쳐 하립8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사진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예술가 공연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EBS 클래스 2 등에서 다양한 장르를 융합시키는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그림과 미술사, 파리미술관 역사로 걷다, 방고우 인생수업, 사랑의 쓸모, 파리 로망스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은 음악 연주와 함께하는 강연 윤영강 바이올리니스트, 김진택 기타리스트, 진영환 콘트라베이시스트께서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동섭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수원 지간서에 처음 왔는데요. 수원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네, 어디서 오셨죠? 세종시에서 오셨고, 그리고 여기는, 천안에서 오셨고, 또 딴 데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다. 어디서? 대전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고맙고 반가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층에 계시기도 하고 2층에도 계시고 이 지간서가의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 이제 한 30에서 한 50분 정도 보통 오시고요.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과 해외 동포께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강의와 공연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희 소개를 받았는데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런 대중 강연에서 보통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미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 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살면서 나는 그림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같이 사는 누가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해 주느라고 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3점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림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참 이런 거 묻기도 그렇고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설마? 아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림 혹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그림인지를 만약에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서양 미술사에 어쩌면 한 30% 정도는 넉넉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그림이죠.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냥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약간 쉬운 단계죠. 자, 이 그림 아십니까? 네? 고흐의 자화상 몇 년도 작품일까요? 이건 몰랐죠. 네? 1800년대죠, 맞아요. 그림 그린 게 1800년대니까 1890년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은 1888년부터 1890년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은 그 정도는 또 알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초등학교 맞춰도 웬만큼 다 알죠.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나는 이 그림의 화가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 빼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스코라는 화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카페나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이거 비슷한 그림이죠. 색채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린 화가의 작품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 단계에 대부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도 한두 분 계시지만 넉넉히 잡았을 때 이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 여기를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과 무용 이런 여러 분야를 파리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오늘 사전에 받은 질문에도 예술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던데요. 예술의 쓸모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예술도 큰 틀에서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인간을 바꾸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문학이라 그러면 문사철이라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 학문을 통칭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문대 안에는 이 세 학문과 관련된 학과들이 편제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술도 포함해서 인문학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인문학을 뭐로 생각할 것인가?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데 우리가 오랜 동양의 가르침이죠. 중국의 가르침에 의하면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니만 못하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알고도 그 행동을 안 했어. 그런 사람과 아예 그걸 몰라서 안 했어. 여러분 누구한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알고도 안 한 사람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죠. 다이어트가 좋다는 건 다 알죠. 알고도 행하지 않죠. 행하다가도 3일 이내에 끝나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인간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바뀐 생각을 자기 몸에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주 가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내가 그 나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나라 음식을 먹고 이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편견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어떤 나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나라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라든가 여행이나 음식이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를 살펴보다가 혹은 저같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예술은 충분히 인문학적 재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인문학의 재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 만나실 이 주인공인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이 화가께서도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순간, 결정적 삶의 순간에서 자기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자기가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때 만들어진 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500년 전에 죽은 다빈치 그림을 지금 시점에 맞게 해석하거나 한 200년 전쯤에 죽은 빈센트 반 고흐를 지금 시점에서 해석하거나 혹은 100여 년 전에 그려졌던 피카소나 마티스, 샤갈의 작품을 지금 시점에 맞춰서 좀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책들을 써왔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뚱뚱해서 행복한 보테로라고 제가 2010년도에 낸 책인데요. 그 책을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꾸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강연 내용은 보테로라는 이 한 명의 화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을까? 그 어떤 삶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사람이 자기만의 작품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인문학적 가르침은 또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은 사실 남아메리카 출신입니다. 특히 콜롬비아 출신이신데요. 여러분 혹시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콜롬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커피 이름이나 뭐 몇 가지밖에 사실 없죠.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바람을 맞고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보테르 그림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공간에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보테로의 그 그림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악을 생각했습니다. 보테로라는 이 화가의 세계를 단 한 곡의 음악으로 만약에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악일까 하면 저희 연주자분들 오늘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의 연주자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보다 더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실 텐데요. 첫 번째 그 곡은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안달루시아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박수로 바이올리니스트와 기타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곡의 느낌이. 좋아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이국적인 느낌 좀 나는데 그 이국적이라는 게 막 미국이나 막 프랑스 이런 느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그거보다는 좀 더 낯선 느낌을 주고 그러면서도 되게 춘국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다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인데요. 요 그림과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혹시 이 강연 이전에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화가를 혹시 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꽤 계시네요. 어, 이름도 아시고 작품도 아시고 아마 미술관을 좀 다니시는 분들이나 미술사 책을 좀 보셨던 분은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보셨을 거고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보면 잊혀지지는 사실 않죠. 그림이 워낙 스타일이 강렬해서요. 보테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철학자 질 둘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모든 화가는 서양 미술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학생 시절에 이 문장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평범한 말처럼 보이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위대한 학자겠죠. 모든 화가는 서양 미술사를 자기 방식으로 정리한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신다면 고흐의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면 그 고흐 이전의 서양 미술사를 어떻게 고흐가 바라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우리나라 화가 중에 김환기 같은 화가를 조금 더 분석하면 김환기가 생각한 뭐 서양 미술사는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화가들은 서양 미술사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요 각자의 방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화가는 서양 미술사를 자기만의 방식,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이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일단 몸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네, 일단 외워두세요. 길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예술 작품, 그림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음악이나 다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술 작품의 3대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 소재,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그랬죠. 여기서 각자의 방식의 방식은 스타일이라는 단어에 근접하죠. 어떤 화가는 주제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화가는 소재를 바꿀 수 있고, 어떤 화가는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저 중에 하나만 바꿔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사의 뼈대의 이름이 남은, 척추의 이름이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한 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있죠? 그 절규에 주제, 소재, 스타일이 있는데 요거 중에 스타일을 만약에 다빈치풍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그림 느낌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타일 하나를 바꾼 것 같지만 전체가 다 바뀐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틀이지 분리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페르난도 보테로는 어떻게 자기의 스타일을 찾았을까? 자기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을까? 보테로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서양 미술사를 정리했을까? 이렇게 보자면 보테로는 콜롬비아의 작은 도시인 메데인이라는 도시에 태어났는데요. 생년월일 보시면 932년에 태어나서 2023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장수하신 편이죠. 90 넘게 사셨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유학 시절에 페르난도 보테로를 파리 아뜰리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보면 이분 오래 사시겠다라고. 근데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연세가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보다 많으셨는데 눈빛과 피부나 이런 모든 게 되게 청년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메일의 답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스케줄도 본인이 다 관리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건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보테로는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크게 한 3번의 결정적 순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본격적인 시작 이전에 보면 이분이 콜롬비아 출신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나라이기도 한데요. 1932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10대라고 해봐야 이제 40년대 중반이겠죠. 그러면 그때 뭐 우리로 치면 경상북도 산골이나 뭐 그런 강원도 어디 산골이나 그런 도시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그림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그림을 컬러로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죠? 흑백 도판으로 아마 접할 수는 있었을 텐데 그만큼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이 저 당시의 남자들한테는 거의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콜롬비아 출신 남자들이 주로 선택했어야만 하는 직업은 뭐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10대들, 남자애들한테 어느 학교에 보내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책을 쓰면서도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딴 얘기인데 이 보테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3명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 3명의 예술가, 문학에 누가 있습니까? 남아메리카 출신 소설가 중에 아는 분 누구 있습니까? 가브리엘 마르시스 마르케즈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 있죠? 그 책, 그분? 음악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아는 음악 장르가 뭐가 있습니까? 탱고 있죠? 탱고의 유명한 작곡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 여기 연주자분들한테 여쭤볼 수는 없고 오늘 저희가 연주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스토르 피아졸라 그리고 화가는 보테로 남미의 피카소다 이렇게 보통 불립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남아메리카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21세기 초반에 BBC에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마르케즈하고도 친구고 이 보테로가 굉장히 인맥이 넓더라고요. 자, 어쨌든 돌아가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가가 되는 것은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계에 대한 책임도 있고 빨리 돈을 벌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무슨 직업을 하겠을까요? 네? 퀴즈 맞추면 막 지관서가 1년 무료 사용권 어차피 여기 무료니까 1년 무료 사용권 뭐 이런 거 바로 투우입니다. 투우사. 그래서 투우 학교에 보통 보냈대요. 투우 학교. 오테로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렸는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죠. 주변에 보면 그냥 타고나기를 잘 그리는 사람들. 미술사에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안 배웠는데 잘 그리는 화가가 바로 르누아르입니다.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그냥 잘 그렸던 아이고 그냥 못 그렸던 사람이 고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신문에다가 만평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있죠. 그걸 그려서 뭐 학생 시절에 이제 돈을 꽤 벌었습니다. 독학으로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학금 이런 걸 또 받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꿋꿋하게 자가 발전하면 성장형 그런 예술가였던 거죠. 그래서 투어보다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콜롬비아의 그 남자 청소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초기에 그렸던 그림, 23년생이니까 49년이면 어떻습니까? 20대 초반이죠. 그때 그렸던 요 그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폴 고갱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고갱처럼 좀 원시적이면서도 색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테로 그림과는 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요 시대 때 그렸던 그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주변에서 화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루브르 그림 뭐 30선 이런 어떤 책들이 그 큰 도시에 가면 있었나 봐요. 그냥 그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런 그림 특징이 뭐냐면 컬러 인쇄가 아니니까 흑백 인쇄죠. 그러니까 흑백 인쇄된 걸 보고 모나리자 같은 것도 흑백으로 보고 대부분 흑백으로 많이 접했다는 겁니다. 흑백으로 보고 자기가 여기에 어떤 색이 들어갔다고 글은 쓰여져 있으니까 상상하기도 하고 또 동네에 학비형 정도 그림을 보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 유럽 여행에서 막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쩌면 앞서 있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파리는 마티스와 피카소의 시대였지만 샤갈의 시대였으나 전파가 좀 늦게 되는 면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양식의 그림을 이제 초기에는 그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점에 어울리는 콜롬비아 초기의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 우리 음악을
한 곡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이 곡은 저도 우리 김진태 기타리스트 분께서 이번 연주를 준비하면서 막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콜롬비아의 음악, 이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찾다가 찾은 곡인데요. 콜롬비아 모음곡이라는 그 음반에서 세 번째 곡으로 나오는 밤부코, 이제 대나무라는 뜻인데요. 요 곡입니다. 요 곡을 나중에 이제 보테로의 세계를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만돌린인데 저렇게 크게 이제 뚱뚱하게 그린 다음에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표시해놨죠. 소리통 부분을. 여기 기타 보시면 소리통이 좀 크죠? 근데 되게 조그맣게 그렸죠. 그러면서 보테로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유레카 했던 순간을 그렸던 그림은 이따가 보시고 그 그림 다음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런 형식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보테로는 이런 음악을 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어서 들으실 곡은 보테로가 여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돈을 좀 모아서 여기 콜롬비아에서는 더 이상 내가 예술가의 꿈을 키우기가 좀 좁다. 이 도시가 큰 데로 가야겠어 하면서 떠나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 관련돼서 요 곡과 요 다음 곡, 아마 요 다음 곡은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고 아실 만한 곡인데요.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 컨트라베이스 소리를 사실 우리가 흔히 들을 일이 많지 않죠,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 그림을 썼어요. 요 지금 해변가에 있는 이제 소녀,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3살, 4살쯤 된 어떤 남자애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애가 강의를 계속 칭얼대지 않고 듣다가 한 40분, 30분 됐을 때 갑자기 이 그림이 나오니까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가 중단이 됐는데요. 뭐 그런가 봅니다. 네. 오늘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왠지 친근하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테로가 그 콜롬비아를 떠나서 지금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구의 이제 적도를 건너가야 되니까요. 근데 저 때는 배를 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제 갔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보테로가 7,000페소, 당시로 꽤 큰 돈인데요. 그 돈을 상금으로 받고 그냥 뭐 나 요 콜롬비아 지역에서 뭐 내 그림도 잘 팔리고 하니까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했으면 우리가 아는 보테로는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요 돈을 종잣돈 삼아서 좀 큰 도시로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있어요. 영화하는 친구, 뭐 그림하는 친구, 조각하는 친구. 요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혼자서 또 용기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아뜰리에를 이제 만들어 놓고 어디로 달려갔냐? 마드리드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프라도 미술관이 있죠. 스페인을 대표하는 뭐 우리나라 세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죠.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그 정말 명작들을 원본으로 보면서 맨날 이제 인쇄됐던 좋지 않은 화질로 보다가 직접 보니까 얼마나 벅차 올랐겠습니까? 무엇보다 독학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고 깨우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하루에 1달러씩만 쓰면서 이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은 정말 출퇴근하다시피 했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면 몽마르트나 이런 데 가면 그림 그려주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처럼 그 프라도 미술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뭐 우리 돈으로 한 3천, 5천 원 이렇게 받고 그림을 그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그 즈음에 스페인에서 그림 받았으면 잘 살펴보시면 보테로 그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박수근 선생님이 미국 PX에 근무할 때 그림을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 초상화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했으니까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죠. 루벤스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쭉 일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대표적인 화가 한 명이 바로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그림 그린 분이시죠. 미술사에 항상 나오는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면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답을 누군들 알 수 없다. 이 말은 또 약간 도전 의식도 불러일으키죠. 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만큼 굉장히 알고리즘이 발달한 그런 작품인데요. 요 화가입니다. 요 분이 아시다시피 요 분이 벨라스케스 화가시죠.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파리에 있는 보테로 아뜰리에 갔을 때도 자기 소파 바로 뒤에 저 마가리타 공주의 추상화를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나의 이제 부적, 뭐 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좋아했던 분이 이제 벨라스케스인데 요거는 벨라스케스 그림입니다. 요 공주. 요렇게 보통 공주 그림이 있습니다. 요걸 왜 이렇게 많이 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린 공주들을 왜 이렇게 초상화를 많이 그렸을까요? 일종의 이제 초상 사진 같은 것이죠. 이제 왕가에서 이제 서로의 혼담이 오가잖아요. 이 왕가의 누구와 저 왕가의 누구를 결혼을 시키기로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증명사진 같은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역시 예술의 도시는 어디예요? 파리였던 거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23년, 40년대 중반에 왔으니까 이때는 이미 예술의 수도 파리, 그다음 10여 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뉴욕으로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파리는 마티스와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보테로가 생각할 때는 파리 하면 마네였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빈치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미술사의 고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전주의의 전통, 그 다빈치의 일대 제자, 예술적 제자가 누구냐면 라파엘로였습니다. 다빈치와 라파엘로에서 만들어진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한 3, 400년 동안 미술사의 정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바로 그 다빈치의 성을 무너뜨렸던 결정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 바로 에드와르 마네입니다. 많은 분들은 대중적으로는 모네가 조금 더 익숙하죠. 수련의 모네가 익숙한데 마네가 없었으면 모네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만큼 마네는 중요한 화가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의 주인공이 모나리자라면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화가인데 이 그림의 화가시죠. 풀바디의 점심. 서양 미술사 책 표지에 모나리자 다음으로 이 그림이 표지로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모나리자를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까지 좀 과장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쉽게 말하면 다빈치 스타일로 그렸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모네 그림이죠. 바로 저 그림의 시대를 끝내고 이런 방식의 그림, 즉 인상주의 그림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와 세계관을 아름다움의 성을 보여줬던 사람이 마네였습니다. 보테로는 이런 걸 생각하고 갔겠죠. 혹시 마네를 보고.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 저도 보테로 공부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스페인에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여기 갔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파리는 그에 비해서 또 이런 아름다움이 너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망했다고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실망했냐? 저런 그림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미 마티스 그리고 피카소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최첨단 현대 미술이었던 것이죠. 근데 보테로는 조금 더 근대적이나 고전적 그림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쉽게 말하면 좀 나이든 미술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는 파리랑 안 맞아. 여기서 근데 보통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그림이 좀 내 세계관이 좀 뒤처졌나 보다. 여기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해요. 이 도시에. 나중에 이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김환기도 파리 시절에 그 본인 일기에 나옵니다. 전람회는 하나도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서운 거죠. 지금 이 현대미술을 보고 자기의 작품 세계가 무너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아예 미술관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테로는 나랑 파리랑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컴백홈. 파리랑 안 맞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건너와서 파리가 안 맞아. 그 다음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갔더니 여기가 나의 고향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림들을 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보테로 우리가 후기작을 알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좀 만나는 듯한 그림이 있죠. 일단 인간을 그리고 형상을 그리고 인간을 인간처럼 그리긴 하죠. 마티스, 피카소와는 완전 다른 미술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지오토나 이런 그림들을 실제로 벽화를 보고 다니면서 이거를 도판으로 본 것도 있지만 그걸 미술사를 공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뭐 피렌체라나 파두아나 이런 데 있죠. 아주 그 유명한 성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제 이 벽화들을 보면서 그 크기가 주는 위압감이랄까요? 크기가 주는 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 이런 거를 도판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막상 못 가봤구나. 그래. 막상 가서 보면 피곤하죠. 못 꺾어서 가야 되니까 힘들긴 하죠. 하지만 그 크기 이런 거 주는 압도감 같은 거는 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걸 통해서 보테로는 굉장히 신이 난 거죠. 이거다. 내가 파리에서 굉장히 실망하고, 나는 좀 시대랑 안 맞나 봐. 이런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이니까 사람들이, 야, 넌 젊은 애가 뭔 이런 나이든 그림을 그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새로운 거 해. 넌 지금 아방가르드를 해야 돼. 현대미술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솔직한 취향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신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테로는 여기에 무엇에 끌렸을까? 지오토 그림인데요. 무엇에 끌렸을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륨과 조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크게 그리고 볼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마티스나 피카소의 그림은 형태에 집중을 하지만 좀 다르죠. 조금 더 현대적이라면 보테로 보기에는 나는 이런 그림이 더 좋아. 뭔가 편안하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보티첼리의 요 비너스의 탄생 요 그림이 좋으세요? 아니면 피카소의 막 눈, 코, 입 삐뚤어진 그림 좋으세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취향이 드러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래도 이런 보티첼리의 이런 고전적 그림이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보다는 피카소의 이렇게 눈, 코, 입 삐뚤어진 이런 거 그림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손 드신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마세요. 네, 혼자 손 들었습니다. 왜? 물론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댓글로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현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자매님은 피카소가 더 좋으십니까? 그 저만의 해석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여자분 손 드셨는데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더 귀여워요. 눈코입 삐뚤어진 애가 더 귀여워요.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의 미감이라는 것이. 아까 사전 질문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게 작가님한테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을 여기서 묶어서 답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뭐다? 이런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예술이라는 정의는 그런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게 뭐 오역이라는 말도 있죠. 사실 잘못된 번역이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예술이라는 게 우리 일상을 좀 즐겁게 하거나 좀 기쁘게 하는데 좀 좋은 게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어,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수원에 오는 중에 봤던 것 중에 지금 5월 말 6월 초는 무슨 꽃이 많이 핍니까? 양귀비. 대한민국에는 양귀비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세종에서 온 자매님은 세종은 양귀비가 맞나요? 양귀비가 다른 말로 대마 마야가 난대요. 무슨 꽃이 핍니까 지금? 장미의 계절이죠. 거리나 이런 데 보면 장미가 많이 피어 있죠. 장미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니면 오늘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와 국화인가요? 소국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연주할 때 저는 그 이파네마의 손 소녀 연주할 때 뒤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마치 해변가 같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에서 장미꽃을 보시고 이거 너무 예쁘다. 혹은 벚꽃이 필 때 이거 너무 예쁘다. 사진을 찍으시죠. 그 순간 여러분은 왜 그 꽃 사진을 찍을까요? 예쁘니까 찍죠, 물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드리자면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뭐였을까요? 일단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모든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평소에는 사진을 찍지 않다가 장미가 피었을 때, 벚꽃이 피었을 때 찍을까요? 그게 평소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 다른 모습의 그 다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파도를 만들어냈겠죠. 뭔가 움직임을. 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평소에 아름다운 걸 보지 않았을 때는 그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마음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나타나는 거. 아름다움의 반대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평범한 거. 평범한 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특별한 거죠. 네. 그건 아니죠. 뭘까요? 아름다움. 저는 이게 굉장히 한국어에서 아름다움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답다. 그다음에 최순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타에서 아름다움이 나왔을 것이다. 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바로 마비입니다. 마비. 우리가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비를 깨트리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학에서 좀 널리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림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느끼게 만들 때 그때 그림이 예술이 된다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음악을 들리는 걸 통해서 들리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뭐 그리움이든 쓸쓸함이든 사랑이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는 걸 들었다고 믿게 만들 때 음악은 예술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 더 예쁘다, 더 좋다 하시는 분은 뭡니까? 미각 자체가 좀 고전적,
이시고 좀 좋게 말하자면 굉장히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나쁘게 보자면 시대착오적인 미감인 거죠. 지금 21세기에 뭐 이런 시대인데 무슨 비너스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런 어떤 것이고 피카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현대적인 그러나 그 귀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정답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의 문인데요. 보테르가 끌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선호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뭔가 되게 자기는 마음도 편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도형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조형적이라는 것은 이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음악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전 음악을 들을 때 선율의 아름다움과 소리의 아름다움이 좀 다릅니다. 이 연주자분들은 대체로 소리의 아름다움에 집착해요. 그래서 소리가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통 듣는 청자들은 선율에 좀 집중해서 듣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림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때의 이제 보테로의 심정은 뭐냐? 보테로의 예술 세계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고전이 그대로 고전일 때도 있는데 이 고전이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대 때는 모두가 현대 미술로 달려갈 때예요. 그리고 누구도 인간을 그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테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거 있죠. 늙었지만 낡지는 않았다 이런 말도 있죠. 오래되었으나 뭐 신선하다 이런 말도 있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전의 아름다움을 나는 내 시대에 맞는 고전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피에로 델라 저기 그 고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굉장히 뚱뚱하게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15세기, 16세기 이 그림이 처음 그려질 때, 프란체스코가 처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부피감, 형태감이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머리에 넣으시고, 파가니니의 요 곡은 아마 선율은 다들 뭐 아실 만한, 이 곡 제목, 클래식이 좀 그렇죠. 곡 제목은 잘 모르는데 들으면, 이 곡 하는 곡인데요. 이 곡도 역시 그런 곡입니다.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들 아실 만한 곡이죠. 이 곡 들으시면서 앞부분 맨 앞에 그 달콤한 선율 나올 때 혹시 다 아시나요? 예? 모래시계가 떠올랐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50대 이상들만 아는 예, 세대가 확 차이 나죠. 예, 어린애들은 무슨 이 곡 그냥 뭐지? 이렇게 하는데 다들 모래시계, 혜린이 막 이러면서 그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은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마치 불협화음처럼 선율을 퉁퉁 튀기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소리를 연주하는 듯한 굉장히 기교적인 그런 소리를 내죠.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곡 자체가 참 좋아서 어떻게 연주해도 참 좋은데 때때로 이 기타와 바이올린 조합은 참 자주 듣기도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듣겠지만 막상은 또 자주 들을 일이 많지 않은 그런 그 구성인데요. 뭔가 들으면 기타는 기타대로 또 바이올린 바이올린대로 조금 더 그 미감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파가니니가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기교에 대해서 기교만큼이나 서정적인 정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던 그런 이제 작곡가 겸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테로와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아울러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보테로의 한 3여 년 정도, 3년 정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뭐 파리는 잠깐 있었지만 그리고 이탈리아 요 세 나라에 있으면서 보테로가 가지게 됐던 것은 내가 어떤 미술을,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바꾸고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유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림 세계를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학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나의 도시로 돌아간다.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유학을 이렇게 하고 저 시대 때 40년대니까 40년 50년 초반이니까 정말 유학생이 드물던 시대겠죠. 유럽에 유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콜롬비아에. 사실 보테로는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거의 다 완판이었어요.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뭐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타고난 감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림을 잘 파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3년 정도 이제 뭐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승진문무를 접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유람도 하고 이 정말 당대 최고의 화가들 작품도 보고 그렇게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국 전시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요때 대부분 겪는 게 뭐냐면 야, 내가 가봤더니 이런 그림이 유행하더라. 내가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겠다. 요게 첫 번째. 이걸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요. 젊은 시절에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오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 어려운 그림을 그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과욕입니다. 과욕이 뭐냐? 아마 작품이든 창작, 그게 문학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 창작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엔 그런 거 있죠. 화가로 따지면 색채 하면 마티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티스의 색채, 그리고 피카소의 형태, 그리고 뭐 칸딘스키의 구성, 요걸 다 합쳐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와 소재와 스타일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티스의 색은 마티스의 주제와 소재가 있을 때 마티스의 색감이 매력적인 것이 건데 그걸 보테로가 자기가 끌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화가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역시 유럽 거를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보테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라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이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정말 여기는 아직까지 내 나라 백성들은 좀 멀었다. 후진, 내가 이거 빨리 더 선진문명해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내 그림을 안 좋아할까? 그럼 내 그림에 뭐가, 어떤 부분이 이 당대의 이 사람들과 잘 못 만날까?
이 사람들과 조금 더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중에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니까 내가 유럽에서 봤던 그 큰 조형성을 가졌던 화가 대표적으로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남미의 아름다움을 내가 남미 콜롬비아 출신인데 남미의 아름다움을 내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면 다 쉽게 말하면 유럽을 기준으로 삼고 유럽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내가 제일 유럽적인 그림을 그려서 선보였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란 게 내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고민이 깊어졌겠죠.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와 아까 이탈리아에서 봤던 지오토 이 두 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공부를 계속 연마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서 작품을 다시 좀 붙여서 약간 그런 멕시코 스타일의 그림들을 좀 그리고 남미 스타일을 좀 그려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큰 도시로 가서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다시 승부처를 다시 찾아야겠다 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갔더니 로스코의 저 그림, 그러니까 로스코의 요 그림이 아니라 로스코가 유행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테로한테 로스코가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뭐 색감은 물론 이 파스텔 원색 색감은 어울린다고 볼 수 있지만 보테로가 봤을 때는 저 그림 아까 파리로 갔을 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코나 윌리엄 더쿠닝이나 흔히 우리가 미국 추상 표현주의의 3대 스타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배했던 게 50년대 중후반의 미국 화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김환기도 상파울로 비엔날레 갔다가 우리나라 귀국하는 길에 요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러면 비록 내 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는 좀 후진국이나 미술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실 황기의 그 추상화 있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래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결정적 계기도 바로 이 시대의 요런 화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기의 그림이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보테로는 이 그림들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봤더니 앤디 월의 팝아트가 또 역시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타일과 다르지만 너무나 그 시대를 완전히 휩쓸고 있는 양식,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팝아트 누구라도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던 시대에 보테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러면 저렇게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나 봐.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런 것 좀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별로 후지는 게 젊은 애가 좀 이런 거 해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의 큰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맞춰서 가봐. 그것과 네 스타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또 좀 이렇게 기웁니다. 좀 기울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과정이 또 시기가 되죠. 그럴 때 이 한 명을 만나냐 만나지 않냐가 예술가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냐 못하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티나 그레이스라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그 갤러리스트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딱 한마디로 그냥 됐고 너는 너의 그림을 그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갤러리스트였어요. 이게 앤디 워홀도 그랬어요. 앤디 워홀도 사실은 이 팝아트라는 게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먼저 시도가 되어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당시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일러스터 하던 이 앤디 워홀 생각에는 이거 뭔가 좀 이런 양식으로 뭘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자기 친구 중에 아이디어가 많은 어떤 여자 갤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 뭘 해야 될까? 나 뭘 그려야 될까? 그러니까 주제, 소재, 스타일이 있으면 주제와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50 줘봐. 돈을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조언을 원하면 일단 $50를 줘봐. 그러니까 이게 뭐 역시 미국 애들은 자본주의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왜 좋은 꿈 꾸면 그 꿈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친구 사이에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그 여자 갤러리스트가
앤디 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니. 돈을 그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러화를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앤디 홀이 워홀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표자. 물론 그 앤디 홀이 돈을 달러 이렇게 그려가지고 30점 딱 전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개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게 그 한 점이 100달러였는데 당시에 한 점을 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데니스 호퍼라는 배우였습니다. 아, 데니스 호퍼 모르시나요? 네. 그 데니스 호퍼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컬렉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한 점을 사가셨대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 예술가들 보면 그런 갤러리스트랄까요?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보테로도 역시 그 갤러리에서 자기 세계를 쭉 구축한 그림들을 그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를 했고 그게 속칭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보테로가 이제 나는 나의 스타일을 찾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얻었던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겁니다. 아름다움은 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제가 압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국의 문화를 버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때 했던 말이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뭐 그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남미 화가였던 보테로는 남미 문화를 부정하고 유럽인인 것처럼 그렸을 때는 유럽의 짝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남미 사람으로서 나는 남미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의 세계가 열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졸라 같은 경우도 새로운 탱고를 만들어냈죠. 춤추는 탱고가 아니라 듣는 탱고. 물론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것이 남미 음악사상 가장 뭐 널리 알려지는 보편적 세계인의 음악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마르케즈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의 것에 집중할 때 보편성을 띠게 된다. 뭐 한강 작가의 문학도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테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 결정적 계기가 요 그림입니다. 요 흑백 도판으로 남아 있는데요. 만돌린, 이게 미국에 이제 그림 출품해야 될 때, 만돌린을 그린 다음에, 보통 같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기타에 조금 소리통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작게 한번 그려봤더니, 순식간에 비례가 달라지면서 이게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했던 아까 지오토의 벽화라든가, 아니면 리베라의 벽화처럼 굳이 크게 안 그려도 작게 그렸는데 크게 그린 느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매직 볼륨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보테로의 마술적 볼륨감을 획득하게 되는 방법을 이때 깨우치게 된 것이죠. 아주 사소한 발견인데 굉장히 크게 여기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거뒀는데 결정적 계기는 항상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이 3단계론을 저는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성공한 사람들을,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노력해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모차르트는 뭐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등 고흐는 생계 위험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볼 만큼 정말 열심히 해. 그 엄청난 노력.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 잘 안 되죠. 엄청 노력하는 거. 잠은 엄청 잘 자는데 나머지는 뭔가 엄청 노력해서 주변을 감동시키는 건 잘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엄청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때 도와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일하다가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나한테 뭐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한테 뭘 많이 줘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인간은 진짜 이상한 동물인 거죠. 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못해준다고 싫은 게 아닌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두 번째 단계인 조력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열정의 전염이 돼요.
뭔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조력자. 이 조력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조력자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원수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좀 방해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해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는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노력, 두 번째는 조력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운. 음, 맥 빠지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는데 운이라는 게 뭐예요? 야,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그런 거잖아요. 음, 하지만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냐면 그냥 가장 쉬운 비유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마트에 갔는데 주차 자리가 항상 나는 주차 자리가 있어. 그런 운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어떤 행운 정말 로또 당첨 이런 것보다 이, 이 역사 속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운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 제 해석입니다. 도력자 있죠. 그럼 제가 열심히 살아. 너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여기 연주자분들께서 아, 저 작가가 뭐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조력자가 되겠죠. 저한테는. 그래서 돈을 조금 줘도 아, 그래 흔쾌히 막 오시고 막 연주도 세 곡만 해주세요. 아니 아니야. 열 곡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저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분들이 열심히 연주하니까 저분들의 또 조력자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력자의 조력자의 조력자. 뭡니까? 저를 중심으로 조력자의 또 타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일촌 파도 타기 혹시 아세요? 일촌 파도 타기 뭔지 싸이, 싸이월드를 아신다면 당신은 50대.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면 한 12촌인데 저 12촌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제일 부자니까. 그분은 잘 모르죠, 물론. 근데 그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어느 날, 야, 우리 삼성에서도 이제 이런 공연을 좀 한번 하자. 인문 예술 공연을. 근데 지난번에 우리 김 이사님 되게 잘하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파도가 쭉 거슬러 와서 저까지 오겠죠. 그럼 저한테 삼성 미전실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런 운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공짜 자리가 아니라 그 조력자들의 파도를 치면서 가는 운. 그게 결국 우리가 아는 잭슨 폴록이 모마에 가게 되고 오테로가 도테로가 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운이 뭐냐? 60년 중반에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다빈치 전시를 했습니다. 다빈치 전시는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작품이 루브르에 있고 내셔널 갤러리에 영국에 있고 이탈리아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일어나는데 한 번 하면 뭐예요? 이때 이제 이 모나리자가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을 건너갔을 때입니다. 대박이 나죠. 그러면 메트로폴리탄의 뭐 경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을 대표하는 또 다른 미술관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수원에 있는 미술관도 모르는데 모마라는 데가 있죠. 모마라는 미술관. 그 모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죠. 그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하면 여기를 좀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도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했어. 12살의 모나리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약간 좀 너무나 키치스럽죠. 귀엽다기보다는 좀 살짝 징그럽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붓질, 요 하단에 요런 붓질들 있죠? 요런 붓질들. 59년작인데요. 요런 붓질들은 뭡니까? 그 잭슨 폴록이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거친 붓질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메트로폴리탄의 다빈치전을 보러 가는데 뉴욕에 입장하는 파사드 전면에 요걸 딱 걸어놨다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요 그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너 그거 알아? 모마에 가면 모나리자가 12살 때 어땠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테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쟤 누구야? 근데 너무 발상이 귀엽다는 거죠. 12살 시절에 모나리자가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죠. 근데 이 보테론 화가는 저렇게 그냥
뚱뚱하게 얼굴을 터질 듯한 얼굴로 그리면서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이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저때 막 이렇게 콜라 먹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햄버거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런 얼굴이 우리는 길거리에서 잘 볼 수 없지만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연관 검색어가 되면서 붐이 일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보테로가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되는 결정적 계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고전 작품을 내 스타일로 그리겠다. 모나리자는 요렇게. 요건 좀 이제 확실히 좀 귀엽죠. 아까 그 단계에서부터 이 단계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부터 붓질도 더 간명해지고 색채도 개수를 줄여요. 원래 대가는 세 가지에서 네다섯 가지 색깔밖에 안 씁니다. 한 그림 안에. 많은 색을 쓰진 않아요. 이렇게 색을 줄이면서 훨씬 더 보테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볼륨감이 살아나죠. 요 그림 혹시 아세요? 예, 요거는 페이메이르, 예전에는 베르메르라고 했던 네덜란드 화가 작품인데요.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귀엽게, 좋게 말하면 귀엽게. 그리고 요거는 요 그림 혹시 아세요? 요건 좀 난이도가 있죠. 음. 요거는 앵그르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요 그림을 여우 목도리 자매님도 좋아하시는 옛날 할머니들 참 좋아했던 여우 목도리인데 여우 목도리 요렇게 여우의 표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죠. 아니라고 하긴 그렇지만 맞다고 하기도 그런 약간 그런 묘한 느낌을 예,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요렇게 그렸습니다. 요 아담과 이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통 아담과 이브 도상은 이 대체로 뱀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여자 이브한테 가 있는데 여기는 남자한테 가 있습니다. 사과도 남자가 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변주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테로가 그렸던 그림 세계에서 다 이렇게 속칭 쉽게 말하면 뚱뚱하게 그려요. 유일하게 뚱뚱하게 그리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파리 아뜰리에 갔을 때도 조각도 하시는데 조각도 그것만 뚱뚱하게 안 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조각했더라고요. 그림과 조각 양쪽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뚱뚱하게 그리지 않는 조각하지 않는 유일한 소재는 뭘까요? 자기 자신. 되게 실망했다는 거. 저도 뚱뚱한 줄 알았어요. 보테로 할아버지 되게 날씬해요. 서양 미술사에서 항상 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항상 뱀처럼 그려요. 조각도 뱀처럼. 뱀은 나쁜 동물이어서 똑바로 그려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벨라스케스 그림도 아까 보셨던 공주도 이렇게 그려요. 어떤 사람의 손가락과 너무 닮아 있어서. 이거는 이제 들라크루아의 예, 그림인데요. 이렇게 엄마라고 불렀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센트 van 고gh의 해바라기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바라기 생각하면 고흐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뭐 쓸쓸함이라든지 뭐 그리움이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빵 같지 않습니까? 제빵한 것처럼 뚱뚱하게 그리기도 하고 고전도 내 스타일로 그리겠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고전도 내 스타일로 그려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많은 젊은 화가들이 자기 스타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고전을 몇 장 모사를 하긴 해요. 아, 내 스타일 이렇다. 보테로는 그것을 자기 작품 세계 하나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절인데 요때 처음에 그림이 좀 안 팔려가지고 부인과 이혼도 하고 보테로가 유일하게 그림 화가 이외의 직업을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화가 말고 다른 직업을 한 게 딱 하나. 물론 교수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림과 아예 상관없는데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유일한 직업이 바로 타이어 판매생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에 사실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음. 그 보테로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 프랑스어 표현인데 보테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테로적인 뭐 이런 뜻인데요. 마법의 볼륨.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도 보테로 그림이 이제 재밌다라고 하는 볼륨가인데 그 마법의 볼륨이 무슨 뜻인가 하면 뚱뚱한데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피가 크고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무겁게 느껴지죠. 육중하게 느껴지는데 부피는 큰데 가벼운 느낌을 준다. 그게 보테로가 갖고 있는 어떤 볼륨감의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화면에 가득한 얼굴이고 이게 거의 2m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그런데도 이게 무섭거나 무겁거나 이게 아니라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에다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보테로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미술에 대해서 막 잘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물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이건 뚱뚱하게 그렸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현실적인데?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림 곳곳에 굉장히 재미난 비례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그 볼륨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천사와 악마처럼 이렇게 두 개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저는 보테로 그림 중에 정물화를 참 좋아하는데 꽃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이제 이런 그림 굉장히 색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마치 약간 마카롱 같기도 하죠. 그런 색감, 화사한 파스텔 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당연히도 무채색이나 어두운 색보다 파스텔 톤의 밝은 색을 보테로는 많이 쓰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움은 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보테로 그림에는 고전을 다시 그린 그림도 많지만 남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름다움은 뿌리를 기억한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과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테로 그림을 통해서 남아메리카 문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것이겠구나. 좀 접하기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투우나 서커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때 투우사가 될 뻔도 했었고 본인이 좋아했던 뭐 피카소라든가 이런 화가들도 대부분 투우를 많이 서커스를 많이 그렸었죠.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그렸는데 보시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림이죠. 똑같은 투우나 서커스지만 보테로는 확실히 보테로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조각도 이 마법의 볼륨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고양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 엄청 크게 그렇게 되어 있죠. 손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현대미술저기 수궁에서 전시했었는데 이때 무려 2 3만 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술 전시회에 20만이 넘는다는 것은 영화로 따지면 1000만 정도 되는 관객이거든요. 엄청 한국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책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보테로 그림을 남녀노소 누구나 혹은 미술의 문외한이어도 마치 샤갈 그림 같이 비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비평은 안 해줘요. 기술적으로 진작에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이죠. 또 이런 조각상이 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참 즐거워한다, 재밌어 한다는 것이죠.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자코메티입니다. 극단적이죠. 자코메티도 처음부터 저렇게 조각을 한 건 아닙니다. 자코메티의 저 걷는 사람 저런 게 저래 보여도 하나에 한 5, 600억, 지금은 한 2천억 넘는 작품인데요. 인간의 본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그러니까 유럽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에 대한 회의, 아니면 뭐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가가 나의 철학을 하나로 보여준다면 자코메티의 조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이 되었죠. 하지만 볼륨감으로 봤을 때 어쩌면 앙상한 자코메티는 조금 더 철학적이라든가요. 뭐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테로 조각은 그냥 즐겁게. 그래서 실제로 조각을 보시면 그림처럼 굉장히 커요. 굉장히 부피도 큰데 마치 이렇게 날려갈 것 같은 경쾌한 가벼움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덕수궁에 있었던 고양이 조각인데요. 보테로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지만 보는 즐거움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미술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보테로는 보면 그냥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림은 몰라도 야, 이 그림 예뻐, 이 그림 되게 귀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보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색채도 그래서 되게 밝고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보테로 작품을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저 발레리나 그림인데 책의 표지로도 이 그림을 썼는데요. 보테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보테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면 그냥 보테로 삶을 봐도 그림 속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테로도 세계 주류의 흐름이 있지만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겠어 라고 자기 줏대대로 좀 밀고 나간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날씬하고 막 마르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시대죠, 사실. 그런데 보테로 그림 속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좀 충성하고 여유도 있고 좀 과하게 여유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을 하죠. 내가 사는 게 날씬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건강에서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림 속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좀 잘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긍정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를 보통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말은 쉬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나쁜 점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나의 뭐 비속함이나 나의 비열함이나 나의 뭐 약삭 발음이나 이기적 남들은 모르는 나쁜 점을 나는 많이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기가 힘든 게 당연하다고도 학자들은 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만족, 행복, 기쁨, 즐거움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소개하자면 어떤 분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인간관계가 힘들고 집단의 부조리에 대해서 뭐 억압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때려치우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용기도 안 난다. 뭐 이런 사연인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 비슷한 사연이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저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작가는 무사한 하루하루에 대한 추억이 행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행복이 뭐냐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서 누가 행복하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누가 행복해 보이지? 라고 생각했더니 저희 큰 누나와 제 친구 중에 대학 친구 중에 한 명,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인생을 자기 위주로 삽니다. 근데 그게 어릴 적에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즐겁게 위해서 노력해요. 또 한 명의 대학 친구는 제가 이제 거의 50인데 곧 생각해보면 어느 나이가 지나면 뭘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어집니다. 지금도 그 친구 작업실 가면 택배가 매일 와요. 저희 큰 누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제 대학 친구는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을 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제가 그걸 파고들었더니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을 때 기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도대체 얼마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근데 저희 큰 누나는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은 기쁜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너무 심하게 좋을 때는 야식? 뭐 여기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또 제 친구는 그 쇼핑의 즐거움, 물론 부작용 다 있죠. 쇼핑의 즐거움과 반품의 괴로움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기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되게, 이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24시간 안에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노력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 사연도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행복은 어느 시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아서 좋은 회사 가고 뭐 이렇게 행복은 항상 어떤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행복은 양이 아니라 횟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 크게 한번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라는 거죠. 횟수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분들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나는 나를 위해서 뭐 30분이든 1시간 정도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때 뭐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요즘 뭐 야구의 계절이니까 야구를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산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그 행복감을 느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테로 그림으로도 봐도 자기를 긍정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리 작업실에서 보테로를 만났던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저기가 자기 작업실이고 작업 책상이고 왼쪽에 아담, 오른쪽에 이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물들이 쭉 있는데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뱀이 있는데 이 뱀은 그냥 그대로 파리 중심가에 있는 그 길 이름은 드라공가라 그래서 드라공은 용이란 뜻입니다. 생제르맹 데프리 중간에 있는 그 용거리에 여기 있는데 보테로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보테로가 이미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 너무 약간 예전의 거장이라고 생각해서 살아 계신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름이라는 게 그림 아뜰리에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아뜰리에에서 보면 여전히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크거든요. 거의 2m 넘는 그림인데 저걸 어떻게 그리냐 했더니 요 필름에다 그려서 크게 확대해서 OHP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까 모래시계 때 고개 끄덕이신 분들하고 겹치는데요. OHP라고 있습니다. 저 A4 용지를 여기 올려두면 벽에다 쏘면 그게 그대로 커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그리신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작품 양식이 있고, 사실 제가 이때 우리가 문익점의 후예잖아요. 제가 인생에 후회되는 순간이 있는데, 저 때 이제 촬영팀이랑 인터뷰랑 그때 그 김정은 씨라고 배우, 그분도 이제 인터뷰하러 같이 갔었는데, 이게 쭉 가서 좀 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몰스킨 같은 작은 수첩 있죠. 그 수첩에 보테르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생을 하고 색깔을 칠하는 게 수첩이 이렇게 있었어요. 순간 설렜습니다. 나는 문익점의 후예인데 이걸 갖고 있다가 이걸 잘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렇죠. 해외 주요 문화재를 국내 반입에 성공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그 버릇이 없는 것이 너무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가져왔으면 제가 쫙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보테로 할아버지의 데생 노트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평소에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파리의 마레라는 지역, 뽕피두 센터 뒤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 바에 들어갔더니 보테로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마 진짜일까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 바의 여자 사장님과 보테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싼 값에 주기도 하고 선물로도 줬던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테로는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 있죠. 뭐 피카소라든가 이런 미술사의 중요 화가들 그림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교환도 많이 해서 엄청 그림이 많았는데 이걸 다 자기의 조국인 콜롬비아에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가시면 굉장히 좋은 현대미술 컬렉션이 있는데 그게 보테로가 이렇게 기증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포즈도 취해주시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저 때는 70대 후반 정도였는데요. 9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곡가죠. 피아졸라의 카페 1930 그리고 리베르 탱고 두 곡을 이어서 오늘 트리오 연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2시간의 강연과 공연을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잠깐 건너뛰었는데 제가 여기 아뜰리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접니다. 보테로 할아버지고 저 마가리타 공주가 뒤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그 질문을 한번 혹시 있으시면 질의를 좀 받아볼까요? 이제 사조로 얘기하면 신조용주의라는 것도 있고 뭐 인물을 이렇게 그리니까요.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냥 뭐 현대에 만들어지니까 현대미술로 보통 그렇게 분류하긴 합니다. 네, 근데 좀 고전적인 면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현대 바로크라고도 하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로크라는 것이 좀 균형이 무너진 뭐 그런 뜻이니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죠. 아니면 또 뭐 키치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냥 현대미술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질문이 꼭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아 그거 물어볼 걸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그 로그인 하셔가지고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 제가 보고 답을 그렇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고 공연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그 강연과 공연 어떠셨나요? 그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강연해주신 이동섭 작가님과 세 분의 연주자님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지간서가 홈페이지, 그리고 지간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